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이번 파일은요, 제가 영어 강의는 아니고 잡설이에요. 잡설. 여러분들 잡설 싫어하시면 저 자식 저거 진짜 시끄러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패스하셔도 돼요. 오늘 잡설은요, 주식과 벤처기업,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어떤 강의인데, 강의라기보다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렇게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영어 선생일 뿐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잡설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 한마디로닷컴을 사회적 기업으로서 시작한 어떤 배경이기도 하고요. 이 동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목은 뭐 주식과 벤처기업에 대한 내용이지만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위기의 시대에 대해서 사실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수업 안 하고요, 잡설을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래서 싫어하는 학생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뭐 지금은 여러분 듣기 싫으신 분은 안 들어도 되니까 뭐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제가 한국에 딱 오자마자부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부동산 있잖아요. 이 집값이 너무 올라간 거야. 예전에 한번 한국에 오자마자 차를 타고 이제 부산인가 놀러 가는데 막 가다 보니까요, 그 고속도로를 서울에서 한 1시간쯤 달려갔나? 웬 그 멋있는 아파트가요, 막 한 30-40층짜리 아파트가 막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내가 와, 이런 시골에 저렇게 멋있는 아파트가 있네. 와, 저런 데 살면 되게 좋겠다. 시골이니까 집값도 쌀 테고. 그랬더니 그때 우리 친구가 뭐라 하느냐면, 야 임마 저기 얼마짜린데 지금 네가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얼만데? 그랬더니 그 당시에 뭐 8억인가 10억인가 그렇대요, 그 아파트가.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야, 너 여기가 지금 완전 시골이고 서울에서 지금 1시간이나 지금 고속도로를 달려서 왔는데 이 시골에 무슨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곳이 바로 평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평촌인가 신도시. 그게 한 10억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비싸?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나간 걸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집값이 비싸더라고. 예를 들자면 그 아파트, 그 평촌이라는 곳에 있는 평촌 그 시골에 있는 아파트 값 10억이면은요, 미국에 가면은 엄청난 으리으리한 저택을 살 수 있어요. 오케이? 10억이면은 100만 달러거든. 미국에서도 100만 달러면요, 굉장히 좋은 집을 살 수 있다고. 마당에다가 수영장에다가 뭐 방 뭐 한 대여섯 개쯤 있는 거. 시골로 가면 뭐 거의 성을 사요, 성을. 그러니까 같은 퀄리티의 집이라고 봤을 때 한국 집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집 가지고 장사하는 거지. 그죠? 부동산 투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학생들이고 뭐 저녁반에 오시는 뭐 또 직장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집을 부동산 투기에 끼어들지 마라. 집값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고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냐.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한계에 닥치게 되고 그 다음에 버블이라 그러죠. 이 거품이 꺼지고 나면 그때 낭패가 보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이렇게 부동산이 막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집 사면 안 된다 그랬다고. 그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대책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때 보니까 아파트에서 결사 반대야.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세금 폭탄이다 막 이러면서. 그죠? 세금을 많이 매겨서 부동산 경기를 조금 조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뭐 세금 이렇게 내면 어떡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뭐 결사반대, 뭐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좀 안타까웠다고.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지고선 돈을 벌라 그러면요,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벌라 그러면 집이요, 2채 이상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 이 집이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4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2억 벌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옆집도 올라가. 그 2억을 내가 내 돈으로 하려면 2억짜리를 사가지고
이게 4억이 됐어. 그러면 차액이 2억이잖아. 이 2억을 내가 실제로 내 돈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아야 되잖아. 맞죠? 그럼 집을 팔면 나는 길에 사나? 다른 집을 구해야지. 그렇죠? 다른 집을 구하는데 그 옆집도 다 올라간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게 번 거야, 안 번 거야, 2억이? 안 번 거지. 그래서 집이 한 채가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 우리 집만 올라가는 게 다 올라가니까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갔을 때 누가 돈을 버느냐?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이야. 자기 살 집은 그냥, 그죠? 컨스턴트하게 픽스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또 다른 집들이 있잖아. 그거 올라가면 팔고, 그죠? 차익 챙기고, 또 팔고, 차익 챙기고. 그러니 집이 2채 이상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왜? 내가 들어갈 집이 그 집도 비싸지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졌는데 집이 우리나라에서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기억엔 정확하지 않지만 전 국민의 4%래. 전 국민의 4%는 집값이 올라가면 돈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럼 나머지 96%는 어떻게 돼요? 집값 올라가면 기분은 좋지, 그죠? 내가 2억에 샀는데 어우 자고 일어났더니 3천만 원 올랐네? 문제는 전국에 다 3천만 원 올랐다고 쳐봐. 그죠? 그거 오른 거 아니야. 그럼 대신에 그 3천만 원 다 어떻게 된 거야? 전부 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은 2억에서 4억으로 오른 집, 내 집을 이걸 팔아야 돼. 2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올라서 내 집은 4억이 됐지만 어디를 가니까 2억짜리 집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 2억 갖고 집 사고 2억 남잖아. 그거 갖고 쓰면 되잖아. 그게 어디냐? 바로 신도시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싸지니까. 그죠? 그래서 분당, 일산 이런 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팔아 4억짜리를 팔고 일산으로 가서 2억짜리를 사. 초반기에 옛날에. 지금은 더 멀리 갔죠. 그죠? 저기 뭐 이제는 뭐 용인까지 내려갔지, 그지? 저 인천은 뭐 벌써 수도권이고 저 서울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2억을 챙기는 거죠. 그럼 그 2억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 또 집을 사주죠. 자식은 2억에다가 플러스 뭐야? 저 대출 2억 받아갖고 또 4억짜리 집을 또 사. 왜? 대출 2억 받으면 이자가 한 달에 막 100만 원이 넘어갈 테지만 사두면 이게 또 8억이 될 테니까 그 기대 심리가 있어서 산다고. 그 대출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가계대출이 지금 극도로 올라가서 나라 경제를 말아먹게 생겼잖아, 지금.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2억을 가지고선 만일에 집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그 집은 그 집이야. 그런데 돈은 2억이 생겼죠. 이거 시중에 풀릴 거 아니야? 이 시중에 풀리는 게 바로 전부 다 뭐예요? 물가 상승이 되지. 통화가치, 그죠?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게 지금 한국 경제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 망쳐버렸잖아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 집을 팔고 자꾸 시골로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 용인까지 가요. 용인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 자연농원 가자. 이래도 나 안 갔어. 왜? 너무 뭐, 거기를 언제 가요? 나 안 가요. 그럼 나 안 갔다고. 그렇게 먼 데야. 그죠? 그 용인까지 내려가. 왜? 서울에서 집 팔고 그걸 내려가면 돈을 수중에 쥐을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멀어지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도요, 넌 저기 내려가서 살아. 그러면서 고속도로 쫙 깔아주고, 그래가지고, 용인까지도 고속도로 쫙 내서 서울에서 금방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죠? 자꾸 지방으로 커지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사실은 IMF 있죠? 97년도에 한국이 IMF를 맞았을 때 나라 망한 거라고, 사실은. 망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버텨왔느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재화가 막, 그죠? 생산 능력이 커지고 물건을 막 찍어내고 수출 많이 해서 나라 경제가 버틴 게 아니라 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이거 뭐야? 예? 이렇게 해갖고 2억 나온 거 갖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공부, 사교육 막 엄청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그죠? 비행기 표가 없어, 그냥. 해외여행 막 펑펑 쓰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됐어? 자녀들 외국에 그냥 텅텅 보내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죠?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야. 근데 이러는 와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 한번 일산, 용인으로 내려간 사람은 이젠 서울에 못 와요. 왜?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됐어? 타워팰리스 같은 데 뭐 50억씩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96%들은 이 맛에 그동안 쓴 거야. 근데 사실상 2억을 손에 쥐니까 너무 좋지. 그러나 나라가 망한다고 추론하지 않는 민족한테는요,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나야 좋지. 그러나 everyone 전부 다 빨간불에 건너가면 나라 망한다 이런 말이야. 내가 비록 빨간불에 건너갈 수 있어도 내가 건너가면 다른 사람도 건너갈 거고 그러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추론하는 사람은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정의고 이게 바로 법이죠. 오케이? 그게 바로 우리 국민 의식, 국민 수준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한국에 딱 보니까 이런 열풍에 빠져 있어. 이러면 공멸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90년대 초반인가요? 일본이 이거 한 거야. 일본에서 이걸 해가지고 부동산 버블이 빵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불구하고 수십만인가 사람이 자살할 만큼 엄청난 경기 침체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 후들후들 거리잖아. 회복할 수 없어요, 이거. 물가 엄청 올라가죠. 응? 그렇다고 산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어떠한 가지고선 결국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될 거를 알고선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2005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거든. 근데 불행하게도 제 예언이 맞은 거예요. 제 예언이 맞았다고.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죠. 아주 많이 벌었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번 사람들 제가 꽤 안다고. 좋죠.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같이 망해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빈부격차 쫙 벌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집이 몇 채 있으니까 그죠? 팔고 하고 돈 엄청 벌고 빈부격차 확대 써있죠? 자본주의가요, 어떠한 각 국민의 어떠한 그 현명함 또는 추론 능력, 뭔가 어떠한 통찰력이 없으면요, 가는 거라 필연적으로 빈부격차의 확대로 가게 돼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걸 예측을 하는데 이게 맞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참 좋지 않은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죠. 그죠? 노래 가사처럼. 그죠? 제가 그걸 예언을 했었다고. 또 하나가 뭐냐면 펀드죠. 펀드. 좀 있다 보니까요, 신문에 계속 나와. 이제 러시아 펀드가 뭐 대세다, 일본 펀드가 대세다, 뭐 유럽 펀드가 대세다 계속 나와요. 근데 내가 신문을 보면서 곰곰 생각한 거야. 아니,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때가 라는 기사가 탑 기사야. 되게 생각한 거야. 아니, 내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걸 내가 알면 내가 그걸 신문에다 떠들겠어요? 조용히 해야지. 남이 같이 가면은 내 이익이 적어지잖아. 나 같으면 신문에다 대고 안 할걸? 그죠? 펀드가 그렇게 돈 많이 벌리면 왜 그걸 신문에 나와서 떠들어? 그래서 신문에서 러시아 펀드가 대세다 그랬더니 러시아 펀드를 사신 분들,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그죠? 개미들이 다 털리듯이 지금 반토막 다 나는 거라고. 그죠? 주식, 그죠? 펀드. 아주 이상한 현상이야. 제가 학원에 있는데 매일같이 은행에서 찾아와요. 펀드 가입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지금 펀드 안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펀드를 지금 다 하는데 안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학원에 선생님들 다 펀드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한테 막 자랑해. 벌써 한 500만 원이 늘었어, 말참. 제가 속으로 이것도 하면 같이 망한다. 됐죠?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또 몇 년 후에, 그죠? 그때가 아마 2007년 뭐 6년 요때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 4, 5년 만에 펀드 날아간 거야. 개미 투자자 전부 다 반토막 나고. 물론 누구는 돈 벌었을까요? 4%는 돈 벌었어요. 왜? 이 4%는 개미 투자자들처럼 신문 보고 투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기자를 사죠. 사는지 안 사는지 난 안 봤지. 그냥 추론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허접한 추론에 불과해요. 믿으시면 안 돼. 그러나 참고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하는지는. 오케이? 내가 돈이 수백억이 있거나 그러면요, 내가 신문 기자를 사지. 어떻게 사? 내가 러시아 펀드를 가서 사. 러시아 펀드를 그냥 사. 뭐 아프리카 펀드건 뭐 상관없어. 내가 사는 게 돈이 돼.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돈이 돼요.
러시아 펀드를 내가 가서 사. 잔뜩 사나요? 싸니까. 그래 놓고 러시아 펀드를 내가 자꾸 사면 어떻게 될까? 펀드 가격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죠? 그걸 보고서 기자가, 러시아를 왜 저 사람이 왜 사지? 왜 사지? 왜 사지? 그러고서 기사를 뭐로 쓰겠어? 그게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메커니즘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주 싼 러시아 펀드를 사. 싸니까 잔뜩 사. 그럼 갑자기 많이 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걸 보고 기자가 뭐라고 하겠어? 러시아 펀드 가격이 많이 올라가네?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네? 가만히 보니까 저 부자가 샀네? 저 부자가 왜 샀을까? 워런 버핏이 샀네? 왜 샀을까? 야, 이거 가능성이 있나 보다. 기사 써. 그걸 보고 개미들이 들어가요. 그때 뭐 하는 거야? 워런 버핏은 팔죠. 오케이? 언론에서 이미 떠들 때쯤 되면 러시아 펀드가 대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워런 버핏, 돈 많은 이름 없는 그런 4%들이 러시아 펀드를 다 사놓고 이 가격이 막 올라가서 팔기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추론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런 추론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고 펀드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볼까? 그러고서 전부 다 반토막 나고 이제 와서 뭐라 그래? 뭐 돈 잃어버리신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또 안 됐고 심심한 어떤 위로의 말씀 드려요. 그런데 하나의 단적인 예라. 부동산, 펀드 전부 다 이런 체제예요. 결국은 뭘로 가느냐? 빈부격차의 확대로 가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야. 이미 미국, 일본에서 이미 다 지나온 이야기라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되면서 선진국이 가는 길 그대로 따라가요. 뭐 별 수 있어? 다 똑같이 따라가.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 터졌지? 한국에서 터져요. 미국에서 지금 금융위기 닥쳤죠? 한국에서 닥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단순한 추론 능력도 없으면 그냥 펀드하고 부동산 갖고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무슨 얘기해? 내 집 샀는데 지금 이거 가격 떨어지고 이자는 갚아야 돼. 하우스 푸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중에서 이거 지금 보시면서 대출 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은 계실 거라고. 전 국민이 이거 챙기려고 이거 챙기려고 집가 올라가라 하고서 하는 바람에 우리 후손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집을 살라 그러면 평생 모아도 돈을 모아도 월급을 하나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는 사회가 돼버렸잖아. 물가 이렇게 올라가고.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내가 5년 전에 다 예언한 거라. 이러면 나라 망한다 그랬다고. 펀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만큼 큰 그 악영향은 없지만 그러나 전부 다 그 결과는 뭘로 가느냐? 빈부격차로 가요. 이건 다 겪어온 거야. 미국이나 일본이나 멕시코, 뭐 스페인 할 거 없이 이태리. 왜 그걸 모르냐고. 눈을 넓게 여셔야죠. 그죠? 불행한 일들은 제가 예측을 해서 맞췄단 말이에요. 학생들,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말이야. 수업도 안 하고 얘기했어. 물론 그래도 컴플레인 한 학생이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불행하게도 예측들이 다 맞았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닥칠 거에 대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요, 지금 우리 회원수가 500명밖에 없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 500명한테 그냥 제가 나중에 미안, sorry 그러면 되겠지. 그죠? 그러나 만일에 3년 후에, 저는 3년이라고 봐요. 3년 후에 이 예언이 정확하다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텐데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자본주의가요. 극도의 어떤 자유주의로 가면서 룰이 사라지면서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늘릴 수 있는 어떠한 기틀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야. 4%, 1%, 0.1%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를 전부 다 독점해 가고 있는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고, 문제는 뭐냐면요. 옛날에 1900년대 18세기 이후의 산업혁명 시대 또는 1900년대 전쟁 때 그 엄청난 생산의 시대, 그렇게 해서 재화가 계속 생산이 되고 소비가 많이 되고 이런 시대였으면 괜찮아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 발전이 정체기가 왔죠. 우리나라도 지금 IMF 이후에 제조업, 그죠? 전부 다 서비스업만 늘고, 그다음에 제조업 이런 건 다 죽었잖아. 오로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금융업, 서비스업 이런 것만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원도 점점 떨어져 가죠. 그죠? 제품 생산도 어느 정도 창의력이 한계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기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발전이 극도로 발달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기가 온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는 뭐냐? 돈 벌 거리가 별로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물건을 제조해서 팔아서 그걸 소비하고 이런 경제 시스템보다는 무형의 자본에 사람들의 눈이 쏠리기 시작하죠. 즉 주식 또는 금융, 보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큰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어떤 도구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공장 지어? 공장 지으면 돈 들어가죠, 그죠? 노동자 고용하면은 또 노동자들 그 임금 그죠? 엄청 나가죠. 그런데도 저기 파업하고 막 그러죠. 힘들라고 지금 이게 수지가 안 맞아요. 지금 엄청난 경쟁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무형의 자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주식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주식이나 뭐 이런 그 펀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란 얘기지. 여러분 주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존 로라고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인가 뭐 영국 그 웨일즈인가 뭐 이쪽 아일랜드인가 몰라 그 출신인데 주식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존 로예요. 이름이 로잖아. 이 사람이요 살인자인가 그래요. 살인자인가 아주 범죄자야. 근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주식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엄청난 부를 챙기고 영국의 재무장관까지 올라갔나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탈주범이고 수배범이었어. 오케이? 즉 뭐냐? 사기꾼들의 눈에는 이런 시스템이 뭐다? 엄청난 돈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이 됐었던 거예요. 시초부터. 놀랍지 않아요? 이런 주식 또는 금융. 여러분 아시나요? 이 금융이라는 거 그중에서 보험 있죠. 보험 같은 거. 여러분 아시나요? 보험도 영국에서 주로 생겨나고 그죠? 이런 보험, 금융 그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계산, 어떤 시스템화 해놓은 거에 따라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거를 하다 보면 있잖아. 엄청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공장 짓고 뭐하고 골치 아파. 힘들어. 망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금융 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지금 현재 시기다 이런 말. 그죠? 이런 거대한 자본주의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형의 자본이 엄청나게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융 위기가 계속 터지잖아 이제. IMF 뭐예요? IMF. 금융 위기지? 지금도 미국이 금융 위기죠. 서프라임 모기지 뭐야? 전부 다 금융이야. 전 세계를 도탄에 빠지게 만든 거는 뭐가 된다? 실제로 공장이 무너지고 하는 것 전부 뭐 때문에 그런다? 금융 때문에 그렇다고. 즉 금융의 핵심은 뭐예요? 주식과 그죠? 어떤 대출 이런 거 아니겠어? 금리 뭐 이런 문제 그죠?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주식과 제가 왜 벤처기업을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주식과 벤처기업을 가지고 그 부를 더 극대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잘 들어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죠? 자, 두 번째. 산업개발 시대의 종말과 금융시대의 시작. 이걸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땅을 파서 또는 뭘 심어서 농업, 그죠? 또는 공장을 지어서 뭔가 공장을 돌려서 공산품을 생산해내고 이런 산업개발의 시대가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 금융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영국 어떻게 됐나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 시작했죠. 주식 시스템 시작했고요. 보험이 시작된 것도 영국이고요. 그죠? 모든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저 영국이야.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회사들이 다 영국에 있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영국은 제조업 다 죽었죠. 엄청난 실업이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들은 전부 다 뭐야? 다 금융회사잖아. AIG, 보험회사들, 그죠? 뭐, 금융회사들 전부 다 그 영국 회사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 아시죠? 그 구단, 그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빚이고, 전부 다 금융의 핵심은 대출이고, 대출은 빚이니까. 영국이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 롤스로이스라든지, 그죠? 영국 제조업 영국 산업혁명의 시초가 그 영국이야. 근데 영국에서 제조업이 다 죽어버렸어. 롤스로이스도 전부 다 팔렸죠. 에스턴 마틴 자동차에서 다 팔렸어. 그죠? 그래서
영국, 그죠? 지금 금융밖에 안 남았다고. 미국 어떻게 됐어요? 제조업 다 죽었지? 똑같이 따라가. 자동차, 그죠? 크라이슬러, GM 다 파산 위기, 그죠? 파산하고 파산 위기죠? 어? 자동차 다 망했지? 그 다음에 제조업 다 망했지? 그죠? 삼성 짱 됐잖아? 어? 미국 제조업 다 죽었다고? 뭐 남았어? AIG, 그죠? 또 금융회사들, 그죠? JP 모건스, 그죠? 이런 회사들, 전부 다 그 역사를 보면 JP 모건스도 잘 따라가 보면요. 전부 다 영국의 금융회사, 영국 금융인들 출신이야.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재밌어 하시면. 아무튼 미국도 결국은 지금 뭐 때문에 휘청거려? 제조업 다 망하고 금융 해가지고 뻥튀기 월스트리트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그러다가 갑자기 금융위기 딱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 빈부격차 확대 4%, 1%, 그죠? 0.1%만 엄청난 돈을 챙기고 전 국민은 도탄에 빠져버리는 거야.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지금 실업 문제 심각하고 취업도 힘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 응? 저 언제 한번 가보려고. 영국, 미국 다 따라갔지. 일본 휘청휘청해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하는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벌써 내줬죠. 누구한테? 중국한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야. 오케이? 두고 보세요. 다음은 일본이라고. 일본. 조만간. 예, 저는 일본을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 들릴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떨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저는 정말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요. 왜? 학습 효과거든. 여러분이 돈 많고요. 유학 갔다 오고 뭔가 세계에 대해서 세계 정세에 눈을 뜬 사람은 왜 이걸 안 해? 왜 안 해? 그대로 미국에서 돈 번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된 건 전부 다 뭐냐? 금융시대가 이제는 또 몰락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전부 다 해먹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한쪽으로만 다 쏠려. 그러면 어떻게 돌아 안 돌아? 안 돌아요. 큰일 난 거지. 그 몰락의 결과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BBK 사건 같은 거죠. 우리 각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절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광운대 동영상은 있어. 모르겠어. 근데 뭐 검찰에서 상관없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김경준 있죠. 제가 미국에서 한겨레 신문 기자로 일할 때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요. 약간 취재하다가 그 에리카 김이라고 아시죠? 그 김경준 씨 누나 에리카 김도 제가 취재를 한번 나갔었고 한번 나갔었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그분을 만나게 되고 놀래가지고 물어보질 못한 거야. 그래갖고 사진만 찍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황준석 국장님한테 조인트를 까인 적이 한번 있는데 어찌됐든 BBK 터졌을 때 제가 그때 한겨레 신문에서 미주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로 일을 했었어요. 엄청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죠. 그죠? 600억 수준, 더 있을 거야, 아마. 한 1000억대 수준의 투자자들이 손해본 거야. 그 다음에 AIG 생명 아시죠? 그죠? 파산하면서 전부 다 보험 들은 거 다 날라갔는데 자기들끼리는 뭐야? 성과급 장치하고 1인당 뭐 100억씩인가 보너스 받고, 그죠? 이런 몰락의 시기가 지금 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잖아.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그죠? 돈 없어. 돈 없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죠? 지금 월급급 쥐꼬리만한 월급 오르지도 않아. 근데 자꾸 빚은 늘어가고, 그죠? 카드값은 자꾸 돌아오고, 이 큰일 났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라고.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백만장자야. 그죠? 지금 한 100억쯤 있으면 되겠지, 그죠? 여러분이 백만장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100억이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겠어? 바보죠, 그죠? 투자해야 되겠지. 그 사람이, 자, 첫째, 부동산. 그동안 여태 부동산 경기 좋았으니까. 부동산 집 살 것 같아요? I don't think so. 부동산 지금 힘들잖아, 그죠? 별로 돈이 안 남아. 나 같으면은 부동산에 투자 잘 안 할 거예요. 송도 아시죠? 송도 국제도시 그만큼 잘 해놨는데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 그런다 거기에 건물들 안 들어와. 큰일 났어, 거기. 거기다 또 뭐 영종도에 무슨 타운 또 뭐 인천에 또 어디 뭐 있잖아. 청라 뭐 국제도시 뭐 이런데 전부 다 지금 뭐 난리 났죠? 부동산하고 장사하는 건 내가 보기 힘들어. 내가 만일 100억 있었으면 부동산에 투자 안 해요. 두 번째, 주가, 주식, 펀드. 여기다 투자할까? 생각해보니까 이명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주가가 4천 간다 그랬는데 4천은커녕 2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펀드 지금 다 반토막 났지? 나 같으면 펀드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할 것 같아. 소위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돈을 극도로 긁어 모으게 된 거예요. 빈부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투자할 데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빈부격차가 크면은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예요? 멕시코, 그죠? 또 어디가 있어? 중남미 국가들 전부 다. 거기 가면은요, 멕시코 여러분 빈부격차 큰 거 아시죠? 세계 제1 돈 많은 사람이 멕시코 출신이야.
즉 빈부격차가 크면 클수록 부자들은 거기 더 많다고. 근데 그 부자는 돈이 엄청 많죠. 죽을 때까지 쓰고도 모자랄 돈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돈을 쓸 데가 없어. 멕시코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거기다 어디다 돈을 투자할 거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외국에다가 하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부자라 그러면 문제는 내가 돈을 쓸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쓸 데가 없잖아, 그죠? 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부자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수익 모델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월급 받고 아우 내가 정신없어 지금 생활비 벌기도 바빠 하고 있을 때 돈 많으신 분들은 세계를 무대로, 그죠? 또는 뭔가 니치 시장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 유일한 그 다음 투자처는요, 아까 얘기했던 벤처기업이라고 좀 봐요. 그냥 벤처기업은 아니고요. 자, 세 번째, 벤처 주가 뻥튀기의 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벤처기업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요, 그냥 IT기업 벤처기업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거죠. 뭐냐면 나는 돈이 많아. 모든 벤처기업, 저도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벤처기업에는요, 재능이 있죠. 저는 영어 강의를 재능으로 삼고 있고요. 또 IT 기술이 있는 벤처기업도 있고요. 그들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됐죠? 자,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건 돈이야. 근데 돈이 100억이 있는 분이 저한테 다가와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오케이? 100억 있는 사람이면 내가 100억 있으면요, 이렇게 봐가지고 벤처기업 중에서요, 야, 이거 아이디어 정말 좋은데? 야, 이거 정말 이거 뜨겠는데? 싶은 거에다 투자를 하고 싶겠지. 그건 정당한 투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 회사가 실제로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델로 성장해 나가는 회사면 괜찮아. 맞죠? 그건 정당한 거잖아. 회사가 한마디로닷컴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미리 성견지명이 있어서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야. 문제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 산업개발 시대의 종말과, 그죠? 금융시대마저 몰락하고 있는 시대야.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기야. 그러면 벤처기업이 과연 이 시기에 수익을 막 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끌어들여서, 그죠? 그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나 같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거야. 왜? 확률상 벤처기업에 투자해갖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배당받을 확률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근데 왜 제가 벤처기업을 주목을 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삼성 같은 경우 지금 120만 원이 넘었대. 안정적이란 말이야. 돈이 계속 나와 거기는. 왜? 삼성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얻고 배당을 막 해주거든. 그거 받으면 되니까 그거 주식 사는 거야. 벤처기업은 까딱하면 날려먹죠. 까딱하면 날라.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들 중에 뭐 상당수가 되게 금방 망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사회적 기업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 얘기하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벤처기업은 절대로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크다고.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리스키하단 말이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런데 왜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느냐? 잘 보세요. 기술은 있어. 기술이 있는데 뭐가 없어? 돈이 없지. 기술과 돈이 합쳐지면 뭐가 생길까요? 사업이 커질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사업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돈과 기술이 있어도 굉장히 희박해. 됐나요? 따라서 이 돈이 기술과 접목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돈이 많은 사람이 이 기술에 투자하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라고. 자, 기술은 있지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적은 돈이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갈급해. 돈이. 기술 꿈이 있고 말이야. 이거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돈이 없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1억, 2억, 10억. 큰 돈 아니거든? 그거 주면 그 사람은 영혼이라도 바칠 거라고. 그렇죠? 거기서 지분이 나오겠죠? 이 기업을요, 키우는 거예요. 누가? 백만장자가. 어떻게 키우느냐? 엄청난 돈을 들여줘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죠. 언론 플레이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해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백만장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닷컴 예를 들어 봅시다. 백만장자가 딱 보니까 박기범 쟤 괜찮은데? 근데 우리 한마디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I don't think so. 큰 돈 못 벌 것 같아. 근데 인위적으로 키워.
어떻게? 광고비로 나한테 50억을 주는 거야. 야, 50억 줄 테니까 한마디로닷컴 광고 때려. 저 50억어치 돈 못 버는데 괜찮아. 때려 해가지고 광고를 막 때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한마디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야. 돈이면 할 수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끌어당기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다 알게 만드는 거는 돈으로 가능하다고. 한마디로닷컴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건 불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닷컴을 알게 하고 한마디로닷컴에 마음을 주게 하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벤처는 뭐 한다? 주식 상장을 하게 된다. 상장을 하게 돼요. 상장을 하게 되면 뭐예요? 투자 대비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위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그 기업의 인지도를 키운 후에 오케이? 엄청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상장한다 언제 상장될 것인가 상장만 되면 이건 대박주가 될 것이고 엄청난 인기가 있다 했을 때 이미 그 억만장자들은 돈을 투자해 놓고 50억 투자한 사람이 상장만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10배 100배는 우스운 거 아시죠 거스닥에 그죠 500억 5천억씩 그냥 땡겨 먹는 거야 문제는 상장이 되고 나서 그 팔려고 내놓은 주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가 있겠지. 그 사업이 계속 잘 돼.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이면 역시 또 배당 받아갖고 괜찮아. 주가 뭐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을 거야.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 벤처기업은 성공하기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확률상.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뻥튀기로 돈을 많이 챙긴 후에 그 기업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주식을 갖다 팔면 주가 떨어지겠죠.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가 심해지고 그죠? 투자가 주춤하게 되고 그럼 그 기업 그다음에 그 기업이 엄청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있어 없어? 원래부터 없었잖아.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 기업 망하는 거야. 그럼 주식 다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개미 투자자들은 뒤늦게 뛰어든 사람은 어떻게 됐어? 원래 그냥 1주짜리가 1주에 1,000원짜리가 1주에 1,000원짜리가 상장하면서 예를 들어 10만 원이 됐어요. 10만 원이 있다가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10만 원일 때 산 사람들은 15만 원 될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 다시 1,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망하는 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있었던 이런 걸 우리가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뭐 작전 비슷한 건데 벤처 같은 게 딱 그거죠. 합법적으로 이런 모델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벤처 기업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한국의 그 예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예상인데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전혀 수익 모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물량의 광고와 엄청난 물량의 투자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은 안 할 거야. 그런 서비스를 잘 보시라고. 저것도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돈 벌 구석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런 적자를 계속 내면서도 저걸 유지하는 거야? 저는 상장한다고 봐요. 코스닥에 상장하면 뻥튀기가 될 거고 그 뻥튀기로 그 적자를 메꿔줬던 투자자들이 100배, 1000배의 수익을 챙기고 튈 거다 이런 거지. 안 튀면 다행이고 근데 안 튈 수가 있나? 기업은 되게 망하게 마련인데 그죠? 오케이? 잘 보셔야 돼. IT 벤처 기업의 특징이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요. 수익의 어떤 모델이 분명하잖아. 물건 파는 대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IT는 안 그럴 수 있다고.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벤처 주가 뻥튀기의 꼼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 IT 벤처 기업은 가정이에요. 돈을 엄청 벌어들일 만한 그 엄청난 주가 뻥튀기 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어떤 경영 모델이 아니다 하는 거 그러기 굉장히 확률상 힘들다 하는 거 그죠? 오케이?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또 이거 뭐 2년 3년 전부터 또 했다고 오케이? 저 어디서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왜 저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추론이에요. 근데 그 불안한 추론이 현실화가 됐죠. 얼마 전에 페이스북 아시죠?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그죠? 만든 페이스북이 상장하기 전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기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페이스북을 썼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쓰고요. 우리나라의 싸이월드 지금 거의 죽었잖아요. 페이스북이 싸이월드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사생활 침해가 엄청 더 되고요. 시스템도 복잡하고 전 별로야. 근데 모든 전 세계인들이 페이스북을 썼어요. 게다가 그 페이스북이 등장한 영화 있죠? 주커버그 나오고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소셜 네트워크인가? 뭐 그죠? 그 영화가 나와요. 저는 그게 그 주커버그를 너무 존경한 사람이 자의로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해.
이건 순전히 추정이에요. 추정. 오케이?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수익 모델이 있어갖고 나중에 이거를 잘 키워놓으면 엄청난 돈을 만들어낼 거야라는 확신이 서면 투자하면 돼. 근데 그 확신이 있건 없건 투자하는 거야. 그럼 만일에 그 돈을 못 벌어낸다 칩시다. 근데 엄청난 자본가들이 얘를 대주고 야, 홍보 겸해서 영화도 찍었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퍼뜨리기 위해서 그 전 세계인들의 그 수요를 감당하려면 그 서버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 아시죠? 매월 발생하는 서버비만 해도 아마 적자가 수십억, 수백억씩 날 수도 있어요. 그 적자를 누가 채워줘? 백만장자가 다 채워줘. 버텨.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장할 거라고. 상장하면 어떻게 돼?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요. 갑자기 주커버그가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뭐가 돼요? 거부가 돼버렸죠. 그 사건 다 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페이스북의 주가가 적어도 3배 정도는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기사가 아주 조그맣게 나왔어. 아무도 잘 모르죠. 내가 예상했던 거라. 3배 이상 뻥튀기 됐다는 얘기야. 여기 뻥튀기라고 쓴 거예요. 근데 기사에 3배라고 나오면요. 그 기자를 주커버그 가만둘까? 너네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써? 우리 가치를 네가 어떻게 한다고? 굉장히 순화시켜서 3배라고 한 거지. 내가 보기엔 30배, 100배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뻥튀기 친 걸 수도 있다고.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페이스북이 그 이후에 엄청나게 투입된 투자금을 다 갚고 그 다음에 주식을 이렇게 비싸게 샀던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줄 만큼 수익이 나오느냐? 뭐 인터넷 페이지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다 광고 좀 달아갖고 그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어떻게 갚을 건데? 결국은 주식은 곤두박질 치게 될 거다. 오케이? 이거 다 내가 2, 3년 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페이스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으면 한국에서도 똑같은 모델이 시작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바이죠. 지금 여러분 이거 보셨으면 나중에 3년 후에 이런 일 벌어지면 기억해 달란 말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과 어떤 자산을 지키고 미래 경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라. 한국에서도 분명히 일어난다. 오케이? 전혀 사업성은 없는데 인위적으로 광고를 잔뜩 때려. 계속 때려.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해요. 안에 돈은 별로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많죠. 온라인 뭐 영어 사이트도 있고요. 많아요. 꽤 많아. 투입했다가 나중에 상장하면 주식으로 다 해먹고 그 기업은 수익이 나면 다행이야.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죠. 왜? 오프라인 학원이 있거든. 돈이 계속 나와. 거긴 괜찮아. 근데 오프라인 학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달랑 웹사이트 하나면요. 그 엄청난 수익이 나기 힘들다고. 그 수익은 주식으로 때운다 이런 얘기예요. 개미 투자자들 거기다 투자하셨다가 돈 날리지 마시고요. 조심하시라. 오케이? 그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길죠? 네 번째,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야, 이걸 알면요. 나도 뭐 엄청난 부자가 되게? 전 몰라요. 문제에 대한 핵심, 그 다음에 앞으로 한 2, 3년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안철수 씨의 어떠한 그 모델을 보고선 좀 느꼈어요. 우리 안철수 선생님, 저한테는 대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저 잘 몰라. 근데 이분이 하신 걸 제가 봤다고. 뭘 봤느냐면은 회사가 뭐죠? 안철수 연구소죠? 안철수 연구소. 안철수 연구소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요. 일반인들은 뭐 거의 무료로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어둠의 경로로 막 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돈을 받아서 하는 회사인데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가요. 갑자기 막 올라갔지. 그죠? 갑자기 막 올라갔어요. 왜? 안철수 개인의 어떠한 인기와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가 급등했죠. 오케이? 모델은 똑같아. 똑같이 급등을 했는데, 오케이? 페이스북은 뭐야? 인위적인 자본이 들어와서 광고와 어떠한 적자를 메꿔줘서 올라간 거고, 안철수 연구소는 뭐예요? 안철수 선생님의 어떠한 인지도 때문에 올라갔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안랩 V3 그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주가가 똑같이 올라갔어.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주식을 서서히 팔고선 또 자기가 부자가 되고선 뭐 간 거야. 안철수 선생님도 사장님도 굉장히 부자가 됐죠. 근데 이후에 똑같은 모델인데 페이스북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가 확 떨어졌어. 그렇죠? 그죠? 개미 투자자들 전부 다 주식 다 날렸을 거야. 이제 뭐 좀 있으면 떨어지면.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씨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갖고 있던 지분이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부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3천억인가 5천억인가를 사회에 기부해버리죠. 사회에 기부해버렸어. 저는 그분이 착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바보같이 사람이 순하고 착해서 몇 천억이나 되는 주식을, 현금 아니야, 주식이야, 주식을 사회에 기부해버렸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안철수 선생님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봐요. 이거는 결국은 투자자들이 뻥튀기가 되면은 그죠? 돈을 벌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그 엄청난 부의 어떤 꼼수죠. 어떻게 보면 뻥튀기 된 그 부를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한 거야. 안철수 연구소가 그 엄청난 주가, 엄청난 배당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할 것 같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런데 그 비용을요, 그 추정이에요. 뭐 좋은 회사죠. 너무 좋은 회사지만 엄청나게 그 부풀려진 어떤 그런 거를 과연 이 회사가 그런 수익을 꾸준히 내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힘들다고 본다고. 따라서 저 같아도 그죠? 한마디로닷컴이 만약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주가가 올라가서 하면은 내가 갑자기 막 수천억의 주인이 되면 양심이 찔릴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개미의 반란. 절대로 지금 그 어떤 원리는 똑같아요. 부동산 매체만 다 바뀌었어. 부동산이냐, 펀드냐, 주식이냐, 뭐 벤처냐, 뭐 코스닥이냐, 뭐 코스피냐, 뭐 이런 상관이 아니라 전부 다 뭐냐면 자본가들의 어떠한 자금력, 자본의 힘에 의해서 시장의 어떠한 편성이 자꾸 돈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의 법칙으로 자꾸 옮겨지고 있는 이때 우리 개미들, 그죠? 우리 서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저들은 돈이 많지만 우리는 쪽수가 많아. 우리는 96%고 걔네들은 4%예요. 뭐 이걸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누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거 보시는 분 중에 4% 속해시는 분은 저 미워하시지 말라고. 이게 현상이야. 왜냐면 이게 다 같이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4%만 살고 96% 죽으면 4%도 결국은 죽어요. 그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한국 경제를 좀 더 건전하고 투자가 좀 더 건전하고 이런 어떤 그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개미들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 그러한 새로운 룰, 절대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의 유리한 룰에 그죠? 무조건적으로 예스 하지 않는 추론 열심히 잘하고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쪽수라고 하는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는데 우리가 힘을 더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룰을 바꾸자는 얘기죠. 이런 룰에 너무나 우리 많은 서민들이 주머니 돈 털어서 갖다 바쳐준 거라고. 오케이? 애플, 그죠? 저도 애플 쓰지만 아이폰 개발한 사람의 그죠? 애플사 또는 그 스티브 잡스의 주머니로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주머니로 여러분 돈이 다 들어갔어. 엄청난 거부가 됐잖아. 그럼 그분들이 안철수 씨처럼 기부를 확 하고 그죠? 이제 나머지 96%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안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 민주화, 경제 정의란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개미들이 감시 기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자금력 가지고선 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서 우리나라도 멕시코처럼 미국처럼 영국처럼 계속 꼬라박는 미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안철수 씨가 새로운 모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줬다고 저는 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철수 씨와 같은 그런 역량 있는 벤처인 그리고 정의로운 벤처인을 좀 키워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정치가 그런 어떤 그 경제 지도자, 경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건전한 벤처기업, 건전한 기업에 투자하고 한순간에 뻥 튀기 하고 이런 걸 노리지 않고 건전한 그런 의식을 갖고선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뭐 거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아직까지의 어떤 해결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국이나 미국을 따라가다가 금융으로 망하게 되고 엄청난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쓰러지고 그죠? 어떤 쇠퇴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그 북부 유럽처럼 노르웨이나 핀란드처럼 좀 더 복지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좀 더 평등하고 경제가 투명한 사회로 가느냐? 이거가 지금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와 있다 하는 얘기를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가를 바꾸고요.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깨어있는 지도자를 또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자본주의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있으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텐데 수익 구조가 별로 불투명한 기업이 갑자기 상장이 돼서 엄청난 주식 뻥튀기가 이뤄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도 저랑 같이 기다려 보면서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일에 그런 징조가 보인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뭔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모델을 건설하는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닷컴은 벤처기업이고 또 사회적 기업이지만 이거 다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오케이? 네, 아무튼 재미난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장시간 동안에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정리하자면 전부 다 추정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재미난 그냥 스토리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강의는 여기서 또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